이 흑사병에 걸린 쥐, 그 쥐가 배에 타서 이탈리아로 넘어간 거죠. 상륙을 하고 이탈리아 북부 지역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전 유럽으로 퍼지면서 이 흑사병이 유럽을 초토화시켰다. 유럽 인구의 절반을 줄였다는 흑사병은 어떤 병이었나요? 흑사병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어디 가나 이 흑사병에 대해서 질문하는 경우가 많은데, 흑사병은 세균에 의한 질병입니다. 예르시니아 페스티스라고 하는 19세기 말에야 이제 밝혀진 그러한 세균에 의한 질병인데, 원래는 중국 북부 내지는 몽골 지역 건조한 초원지대 여기에서 존재하던 풍토병이었어요. 그게 물론 그 전에도 가끔씩 발병을 해서 많은 적지 않은 사람을 죽이긴 했지만, 특히 사람들이 많이 죽고 기억하고 있는 아까 얘기했던 유럽 인구의 3분의 1 내지 절반 이상을 죽인 그 흑사병, 영어로 대문자로 쓰는 블랙데스를 일으킨 흑사병은 몽골 제국에 의해서 비단길을 통해서 혹은 몽골 제국이 유럽 쪽으로 진출하면서 유럽으로 전파되었다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1346년에 몽골 제국이 흑해 연안에 있는 카파라고 하는 도시를 포위 공격을 했어요. 지금은 테오도시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도시인데, 이게 이탈리아에 있는 도시국가죠. 제노아의 지배하에 있던 도시인데, 여기를 포위 공격을 하는데 몇 년간 포위 공격을 해요. 결국은 버텨냅니다. 버텨내고 몽골군은 퇴각을 하는데, 거기에 공략을 할 때 많은 시체들을 막 성 안으로 넣기도 하고 막 그랬다 그래요. 흑사병에 걸린. 근데 이제 공격을 하니까 카파에 살고 있던 많은 상인들이 배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제노아로. 그러면서 이 흑사병에 걸린 쥐는 또 세균이 쥐벼룩이 갖고 있거든요. 쥐벼룩을 감염시키고, 그 쥐벼룩이 쥐에 있는데 그 쥐가 그 배에 타서 이탈리아로 넘어간 거죠. 상륙을 하고 이탈리아 북부 지역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전 유럽으로 퍼지면서 이 흑사병이 유럽을 초토화시켰다, 이렇게 보통 보고 있습니다. 물론 사실은 이 카파 지역에서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계기 혹은 역사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거지만, 사실은 다른 루트로도 갔을 가능성들이 사실은 높긴 하죠. 그러나 가장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상징적인 그러한 전투였고 루트였기 때문에 많은 역사학자라든지 이런 걸 연구하는 사람들은 거기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 흑사병이 그 당시에 전파 속도가 빨랐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파 속도가 빠르다라는 얘기는 지금 현대하고는 비교할 수는 없죠. 현대에 비행기 타고 와서 코로나19가 전파된 그 속도하고는 비교할 수 없지만, 당시의 중세시대, 중세 이후의 시대에 그때의 다른 질병의 전파 속도보다는 상당히 빨랐다고 그렇게 보통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사람의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이전보다도 많았었고, 또 이 흑사병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또 쥐벼룩이 갖고 있는 세균, 그러니까 쥐의 이동, 쥐가 이동하면서 퍼뜨렸기 때문에 쥐의 이동 속도가 상당히 빨랐던 것 같아요, 당시에. 그런 이유로 인해서 확산 속도가 빨랐고, 당시에 14세기 그때쯤부터 유럽은 도시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도시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도시화라는 게 뭐예요? 인구들이 밀집해 있는 거죠. 밀집해 있으면서 서로 질병을 전파시키고 하는 속도라든지 가능성들이 높아지면서 그 이전의 질병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사람들 간에 전파되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흑사병은 현대 전염병과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당시에는 큰 차이는 뭐냐면, 흑사병은 당시에 원인을 몰랐어요. 그래서 신의 형벌이라고 생각하고 신의 저주라고 생각하고 그랬죠. 그러나 코로나19는 중국에서 처음 보고가 되고 단 몇 주 만에 원인균을 밝혀내고 전체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지놈도 밝혀내고 순식간이죠. 사실은 뭐 1, 2년 만이니까 백신도 개발해내고 한 그런 차이가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원인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 얘기가. 코로나19 때에도 보듯이 우리가 격리 조치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그런데 흑사병 때는 정반대의 조치가 사실은 일어났죠. 왜냐하면 신의 형벌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뭘 했겠습니까? 당시는 유럽은 종교의 시대였고, 그러니까 하느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교회에 많이 모이고 오히려 더 모였던 거죠. 그러니까 더 전파도 빨리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한 마을에 흑사병이 돌면 그 마을 자체를 격리해버리는 그런 조치가 취해지긴 했지만, 초기나 그럴 때는
교회에 모여서 기도를 드리고 하는 그런 행태가 사실은 많았죠. 사실은 코로나19 때도 전혀 그런 게 없었다고는 볼 수가 없었죠. 사실은 우리가 여러 상황에서 보듯이 뭐 길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일도 있었다는 게 공통점과 차이점을 똑같이 갖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비슷한 거는 흑사병이 유행할 때 사람들은 희생양을 많이 찾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유대인들이 우물에 독을 풀어서 그 마을을 몰살시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유대인들을 희생양으로 삼고 집단 린치를 가하고 학살을 하고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사실은 코로나19 때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없었다고는 사실은 할 수가 없죠. 특히 서양에서는 아시아인 혐오가 있었죠. 우리 뭐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했지만은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종종 겪었다 그래요. 그러한 질병이 유행했을 때 희생양을 찾는 것들은 과거나 지금이나 비슷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 또 좀 달라진 점은 그것들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반성을 하고 그런 것들은 현대로 와서는 하고 있으니까 조금은 극복할 수 있는 측면은 생겼다고 볼 수 있겠죠. 예. 흑사병 의사 마스크가 까마귀 모양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보통 새부리 모양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그걸 해서 흑사병의 어떤 대표적인 어떤 상징같이 사람들은 생각하죠. 그래서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혐오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게 의사들의 복장이에요. 당시 아까 얘기했던 14세기에 수많은 사람을 죽였던 블랙데스 흑사병 시대에 나왔던 건 아니고요. 그 이후에 16세기, 17세기에 등장했던 그러한 그 패스트 의사의 복장이 바로 그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 지금 얘기하자면 방역복하고 비슷한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가면이 나와 있죠. 그 안에는 뭘 넣냐면은 향신료, 식초 같은 당시에는 병을 막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던 약간은 효과가 있었던 그런 것들을 넣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튀어나와야 했어요. 그게 이제 새부리 모양으로 만든 것이었고요. 이제 모자를 썼죠. 보면 가죽으로 된 모자를 쓰고 장갑을 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의사들 장갑 끼고 병원에서 뭐 만질 때 환자를 다룰 때 당연히 장갑 쓰듯이 장갑을 썼고요. 긴 막대기를 쥐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고 있지만 드는 게 아니라 환자들을 바로 만지기가 꺼리니까 이렇게 막대기로 죽었나 살았나도 보고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긴 막대기를 들고 있고요. 코트도 긴 코트를 입었습니다. 긴 코트는 이제 그것도 역시 자기를 막기 위한 어떤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현재 방호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고 흑사병이 세균에 의한 질병인데 당시는 세균에 의한 질병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 더러워진 공기가 전염시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온몸을 싸가지고 공기가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 눈은 또 뭐냐면은 유리로 된 안경을 보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전혀 공기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가 바로 그러한 복장이었고 또 얘기했듯이 그거를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향신료, 마늘 뭐 이런 것들을 요 마스크 안에 넣기 위해서 모양이 그렇게 되면서 새부리 모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패스트 의사는 하기가 싫었죠. 왜냐하면 어쨌든 패스트 걸린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을 다루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흑사병의 피해는 지역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유럽 전역에 흑사병이 번졌죠. 점점 그 전파되면서. 근데 흑사병의 피해가 적었던 지역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프랑스와 스페인 사이에 피레네 산맥이 있죠. 또 이탈리아 북부에 알프스에서 산악 지역 있죠. 그 지역들. 그 다음에 체코라든지 폴란드 쪽에 있는 그 동유럽의 또 지역, 이런 지역들은 피해가 적었어요. 이 지역들은 뭐냐면은 인구의 밀집도가 떨어지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외부하고 좀 단절되어 있으면서 인구의 밀집도가 떨어지는 지역들. 인구의 밀집도가 큰 지역일수록 피해가 컸죠. 예를 들면 당시만 해도 프랑스가 큰 지역이었고 플랑드르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사람들이 많이 도시화가 된 지역들은 거의 90%가 죽었다라는 얘기도 있고 90%가 죽으면 몰살이잖아요. 그런 지역들이 있었는데 요약하자면 흑사병의 피해는 밀집도의 차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서 역사가 묻고 미생물이 답하다를 집필하신 계기는 무엇인가요?
코로나19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긴 했지만 여전히 위생물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 세균과 바이러스의 차이도 사실은 잘 모르고요. 일반 사람들은 뭐 그게 잘못됐다 뭐 이렇기보다는 교육 자체가 그렇게 돼 있지 않기도 하고,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은 그걸 잘못 알았을 때의 예방 조치라든지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인한 피해가 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어떠한 병들이 왔고 거기서 우리가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역사 속에서 미생물이 어떠한 역할을 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미생물을 생각했을 때는 다 병을 일으키는 걸로 많이 생각을 하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은 한 줌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미생물들이 있고 우리가 그 미생물을 통해서 많은 이득도 얻고 있고 많은 생명공학 기술도 얻고 있고 그런 것들도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역사가 묻고 미생물이 답하다라는 책에서 병만 기술하지 않고 거기서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기술들, 거기서 얻어낸 우리가 교훈들, 현대 과학 기술들도 같이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게 두 번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사병으로 알려진 콜레라는 얼마나 무서운 병인가요? 콜레라를 설사병이라고 하죠. 설사가 주 증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겪는 설사가 아니에요. 쌀뜨물 같은 그러한 설사가 나오는데 하루에 20리터까지 나옵니다. 20리터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어마어마한 양이죠. 몸에 있는 수분이 다 빠져나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체액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양의 체액이 빠져나가면서 심한 탈수 증사가 나오죠. 그게 급성으로 나오는 거예요. 서서히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체액이 그렇게 빠져나가면서 우리 몸속에 전해질 균형이, 이온 균형이 완전히 파괴가 돼요. 그러면서 쇼크가 오고 그래서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게 바로 콜레라입니다. 콜레라는 역사적으로 어떻게 전파되었나요? 원래 콜레라는 인도의 겐지스강 하류에 있는 벵골 지역이라고 있죠. 늪지대가 많이 있고 한 그 지역의 풍토병이었어요. 다른 지역으로는 잘 넘어가지 않던 그러한 풍토병이었는데 근대 이후에 서양이 진출을 하잖아요. 전 세계로 진출을 하고 인도에 진출을 하고 특히 영국 같은 데서 진출을 하고 군대가 진출하면서 군대가 거기에 주둔하면서 콜레라에 감염된 군인들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고 상인들이 무역선을 타고 이동하면서 전 세계로 퍼뜨린 게 바로 콜레라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820년대, 30년대 1차 팬데믹, 2차 팬데믹 이렇게 했는데 주기적으로 팬데믹이 일어났어요. 현재도 7차 팬데믹이라고 그래요. 콜레라에 대한 코로나19도 팬데믹이라고 그러는데 콜레라 팬데믹이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과거의 얘기가 아니라 콜레라는 여전히 지금의 얘기고 우리나라에서도 가끔 보도가 되고 하죠. 가끔 외국에서 선박이 들어오면서 콜레라가 같이 들어오는 경우가 몇 년 전에 있고 했는데 전혀 우리가 콜레라에 대해서 무풍지대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자연재해가 일어난 지역, IT에 큰 지진이 일어난 이후에는 그 IT 지역에 이 콜레라가 굉장히 많이 퍼졌어요. 이 지진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도 많이 죽었지만 콜레라에 의해서도 또 많이 죽었거든요. 그거는 또 어디서 온 거냐면 네팔 지역에 있는 군인이 한 명이 걸린 게 IT 지역에 다 퍼뜨린 거예요. 특히 물이 안 좋잖아요.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면 다 오염되고 뭐 이런 것이고 사람들의 위생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하면은 더 번질 수 있고 더 많이 감염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개발도상국 이런 위생시설이 좀 낙후된 지역에서는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게 콜레라입니다. 저서에서 지구온난화와 콜레라 확산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건 이제 콜레라균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생태적인 거를 좀 알면은 이해가 되는데요. 콜레라는 생장하는데 좀 불리한 조건이 되면 휴면 상태에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어떤 데에 있냐면 동물성 플랑크톤에 붙어가지고 가만히 있습니다. 특히 요광류라고 하는 그러한 종류, 동물성 플랑크톤 중에서도 요광류라고 하는 그러한 동물성 플랑크톤에 붙어서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기온이 높아지고 비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즉 지구온난화 같은 현상이 생기면은 생장에 좋은 조건이 되는 거예요. 좋은 조건이 되면은 식물성 플랑크톤, 기온이 올라가면은 식물성 플랑크톤이 막 번식을 하죠. 그러면 식물성 플랑크톤을 먹는 게 뭐예요? 동물성 플랑크톤이죠. 동물성 플랑크톤에 같이 더불어 사는 게 뭐예요? 콜레라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더불어서 동물성 플랑크톤이
급증을 하고 콜레라균도 번성을 하는 조건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콜레라균이 더 많아지고 감염시킬 수 있는 조건이 생기는 거죠. 즉 기후교란, 이게 바로 콜레라균을 더 퍼뜨리고 독성도 강하게 하고 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미생물의 변화가 인류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기후가 변화가 되면 우리 환경이 변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세균, 새로운 바이러스가 출현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다른 동물보다도 훨씬 더 환경에 적응하는 속도가 빠르죠. 변이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종류의 세균, 바이러스, 병원체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요. 그게 모두 뭐 사람한테 병을 일으킨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럴 수 있는 종류가 늘어나는 것은 확실하고요. 그러한 새로운 종류의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해서 사람들은 면역력을 갖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새로운 것이니까. 그러니까 사람한테 영향을 줄 수가 있죠. 대표적인 게 조류독감 같은 것도 있어요. 조류독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 자체뿐만 아니라 기후교란이 철새의 이동 주기라든지 이동 장소라든지 이런 데 영향을 주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같이 조류가 갖고 있는 조류독감 바이러스도 똑같이 영향을 받고 사람한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다른 예로는 탄저균이 있어요. 탄저균 예가 있는데 실제로 벌어진 일인데, 시베리아에서 어느 날 몇 년 전 얘기예요. 순록들이 떼죽음을 당한 거예요. 봤더니 얘네들이 탄저병에 걸려서 죽은 거예요. 왜냐면 탄저균들이 지하 동토층에 그냥 있다가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이 얼음이 녹으면서 지표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순록들이 탄저균에 오염된 풀을 뜯어먹고 집단으로 폐사가 된 거죠. 탄저균은 사람한테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죠. 우리가 탄저 테러 다 알잖아요. 그만큼 지구온난화라는 게 여러 측면에서 세균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점,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영향을 준다는 점, 변이에 영향을 준다는 점,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숙주에 영향을 줌으로써 사람한테까지 영향을 준다는 점, 또는 잠들어 있던 오래된 세균이나 바이러스까지 깨어나게 함으로써 사람한테 피해를 준다는 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지구온난화 혹은 기후변화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미생물을 이용한 미래의 의료기술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이 역사가 묻고 미생물이 답하다라는 책을 쓴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미생물과 같이 살아나가야 되고 이용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가 미생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용하고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쓰기도 했는데, 이미 많은 생명공학 기술들, 이런 것들이 치료 기술들로 이용하고 있어요. 이미 세균에서 온 기술들이 사실은 많아요. 예를 들면 유전공학 기술 중에 제한효소라 그래서 DNA를 자르고 하는 효소가 있어요. 이게 미생물에서 온 거예요. 혹은 유전자 가위라고 하는 걸 들어보셨을 텐데, 크리스퍼 캐스9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미생물이, 세균이 갖고 있는 그러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용하는 거예요. 세균이 다른 것들로부터 들어온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침투했을 때 세균도 살아야 되니까 그걸 없애기 위한 기술이라든지 장치로서 갖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용을 해서 특정 부위를 자르고 붙이고 하는 기술로 이용하고 있죠. 또 합성 생물학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벤트라고 하는 과학자는 세균을 새로 만들었어요. 인공 합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전자들을 다 붙여가지고 텅 빈 세균에다가 넣어가지고 새로운 세균을 만드는 일도 했어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유용한 물질들을 그냥 넣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굉장히 작은 아주 필수적인 유전자,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것만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필요한 것만을 집어넣으면 필요한 것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러한 기술도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또 대표적인 거로는 세균 매개 암 치료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세균을 이용해서 암을 치료하는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세균에 의해서 몸에 있는 세포의 면역 활성화를 시킬 수 있다는 것. 두 번째는 항암제를 전달하는 벡터, 운반체로서 세균을 이용하는 방법. 또 세균이 갖고 있는 독소라든지 효소가 있어요. 이게 암세포를 죽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등등을 이용하는 방법이 세균매개 암치료법인데, 이게 지금은 상용화되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를 더 들자면,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것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마이크로바이옴 기반으로 한 치료 기술들이 여전히 개발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는 분변이식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기하자면 똥인데 우리 몸속에 미생물의 분포에 의해서 질병들이 나타나고 한다는 게 마이크로바이옴이란 말이에요. 대표적인 치료가 힘든 감염 질환 중에 대장에 CDP라고 하는 혐기성균, 즉
공기를 싫어하는, 산소를 싫어하는 세균이 있어요. 그거에 감염되었을 때 생기는 대장 질환이 있어요. 그거는 치료가 굉장히 힘든데 이거를 치료하는 거의 유일한 치료법으로 이제 정상적인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을 갖고 있는 분변을 이식하는 방법이 거의 유일한 치료법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냥 먹는 것도 아니고요. 캡슐로 만들거나 아니면 우리가 내시경을 갖고 집어넣고 하거든요. 이게 효과가 높다 그래요. 물론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그 은행도 있어요. 좋은 분변들을 모아놓은 은행이 있고 그걸 이용해서 치료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에 의해서는 그것만이 아니라 많은 질환들이 생긴다 그러는데 뇌질환도 마찬가지고 당뇨병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질환이 있는데 그것들은 미생물이 가지고 내는 어떤 제2차 대사산물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생긴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연구를 통해서 그러한 대사산물들을 없애거나 아니면 변형시키거나 아니면 추가하거나 이럼으로써 치료하는 방법을 많이 개발하고 있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댕기열, 말라리아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데 다른 세균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볼바키아라고 하는 세균인데 이 볼바키아라고 하는 세균이 모기에 들어가면 아까 얘기했던 이제 말라리아나 댕기열은 모기에 의한 질환이거든요. 들어가면 성별을 바꾸거나 모기에 성별을 바꾸거나 아니면 모기를 죽이거나 해요. 그러니까 이 볼바키아라고 하는 게 사람한테는 별로 의미가 없는 세균인데 볼바키아라고 하는 세균을 갖고 있는 모기를 풀어가지고 그것들이 많아지면은 말라리아나 댕기열을 확 줄이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실험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상당한 효과를 보였다는 그러한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미생물이라고 하는 게 세균이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물론 역사적으로 많은 감염병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죽이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인류는 그것들에 대해서 속수무책으로 거의 당해오다가 19세기 말 때는 백신을 개발했고 20세기 중반 이후로는 항생제를 개발하면서 그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가지게 되긴 했죠. 그러나 여전히 지금 항생제 내성 문제도 있고 뭐 등등 있기 때문에 여전히 위협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죠.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보듯이. 그러나 그거는 세균하고 바이러스를 볼 때 그것만이 아니라 병을 일으키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다. 그것들을 통해서 또한 세균과 바이러스 감염을 치료하고 제어할 수 있고 또 다른 질환들 또 우리 인류한테 더 많은 도움을 주고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